이번 강의를 10권의 책을 읽는 걸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10권의 책들이 성격상 꼭 뭐 전체적으로 일관된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뭐 고백을 한다 할까 하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주로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읽었던 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읽고 있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 읽은 건 아니고 대체로 요즘 인지과학 그런 게 관심이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인지과학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도 좀 많이 다루고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기도 하고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기도 하고 했는데 철학에서 다루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이른바 요즘은 생물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처음에는 생물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컴퓨터 이런 쪽, 두뇌에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이런 쪽하고도 관계되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1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알매나무 크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이게 칠레 출신의 학자들입니다. 움베르토 마투라나라고 하는 인물하고 프란시스코 바렐라라고 하는 인물이 공자입니다. 공자인데 마투라나가 선생님이고 바렐라는 제자고 이러는데 참 이런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말하자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너가 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쓰고가 아니고 마치 들레즈와 가타리가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글을 쓰듯이 책을 많이 냈는데 꼭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읽는다는 뜻은 이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관된 해석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추출해내 가지고 선택을 해서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책을 읽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책을 읽는다는 것, 즉 현대 텍스트들의 독서에 관해 간단하게나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해석학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학적인 미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고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돈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철학적인 지위를 누리는 책들을 오늘날에는 따로 분류해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말하자면 어쩌면 좀 첨단이라 크기는 뭐한데요. 오늘날 말하자면 철학적 사유의 전개 방식이 독특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 사실에 관한 내용과 의미에 관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이라 그러면 사실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걸로 되고 의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때는 주로 또 철학책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사실과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을 포함한 자연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함께 성립합니다. 사건은 말하자면 사실과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버무려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과 의미 이 두 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을 사실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의미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의미의 관점은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사건이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해 갖는 방향과 목적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의 관점은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으로 다가선다 라고 하겠습니다. 중립적으로 다가서서 그 구조와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이야기할 때는 예사로 구조 이야기가 나오고 체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결국 사실의 관점은 의미의 관점을 더욱 정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가져가기 위한 보조수단이 되겠고요. 그런 거 하면은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실의 관점과 의미의 관점 그리고 그에 따른 사실의 영역과 의미의 영역이 엄격하게 말하면 선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요. 의미는 그런데 항상 사실이 갖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실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의 사실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여러 다른 사실들을 소집하거나 발생시키는 그 위력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의미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의 의미다. 그러면은 그 사실의 의미라고 할 때에 그 사실과 의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의 어떤 한 사실의 의미는 그 한 사실이 어떻게 다른 사실들을 갖다가 끌어당기는가, 소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실들을 말하자면 향해 힘을 발휘하는가, 이것이 그 사실의 의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의미가 본래부터 따로 있고 사실이 본래부터 따로 있고 이렇게 선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사실이 전체를 포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이건 의미건 간에 개개의 것들이 따로따로 하나씩 성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따로 의미 따로. 그것들 모두 그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범위의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른 것들과 복잡한 네트워크적인 또는 지평적인 구조를 기왕에 형성하고 있고 또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의 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의미는 의미의 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런데 의미는 사실의 의미이다. 그리고 의미는 사실들로 어쨌든 환원될 수 있다. 라고 할 적에 그 두 네트워크도 사실의 네트워크와 의미의 네트워크도 서로 결합해서 또 다른 제3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권의 책 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느 한 대목을 읽는다고 할 때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사실과 의미가 결합된 전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느 영역 또는 어느 맥락에 의거해서 성립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그런 대목을 항상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책들을 보자면 저자가 철학적인 함의를 얻어내기 위해 가능하면 현금의 말하자면 요즘의 과학적 또는 과학기술적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자 나름의 이론적인 입장을 세우고자 하고 또 그 이론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사실들이 갖는 의미를 추출해내고자 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는 독자인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과학적 또는 과학기술적인 사실들에 관한 식견을 일정하게 갖추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중요한 책들을 읽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식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영역에 대한 관심들을 견지하면서 그를 통해 획득한 각종 지식들을 다각적으로 구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책은 읽기가 녹록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철학 공부를 아무리 전통적인 의미의 철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책들을 제대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모로 영역도 다르고 그 성격이나 방향도 다른 10권의 책을
간략하게나마 조감해 보고자 한 기획은 이 같은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하겠습니다. 이 책들은 암암리에 다른 여러 중요하다 싶은 책들에서 상호 인용을 하기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사실은 최근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이래저래 읽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대체로 오늘날 특히 AI 문제에 자극을 받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음과 인지의 문제, 특이점이니 트랜스 휴먼이니 포스트 휴먼이니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인간성의 문제, 그리고 각종 첨단 매체들에 의해 표현과 체험의 방식이 급변하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문화예술의 창작 방식을 둘러싼 논쟁 등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 책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본인이 본격적으로 일일이 심도 깊게 연구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인지과학에 대해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비록 이미 상식이 되다시피 대중화된 주제들이긴 하지만 이전에 약 한 10년 전입니다만은 4년여에 걸쳐가지고 매체, 고도과학 기술 이런 거에 관한 연구를 다소 집중적으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기초적인 지식은 획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약해서 그 핵심만 제시를 일단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 핵심으로는 생명, 마음, 인지, 과학, 인간, 장소, 복제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주제들이 여러모로 뒤섞이면서 각각의 책들에 관한 요약과 의미 부여가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좀 알아보고자 하는 알의 나무라고 하는 책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책은 칠레의 두 생물학자인 스승인 움베르토 마투라나와 제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가 함께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인 입장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지성인이라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특히 생물학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이 쓰는 알매나무 쓰는 거기에 지금 몇 줄 읽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들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지식의 발생과 구조 및 방식을 다룹니다. 그런 까닭에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른바 생물학적인 인식론, 지식을 다루는 이론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지식이 어떤 종류의 지식이냐에 따라서 인식론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또 그 지식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라고 그걸 어떤 성격의 지식을 가장 바탕의 지식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식론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생물학적인 인식론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안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해서 보아야만 제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의거해 가지고 알미 그저 사념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 알면 곧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자 합니다. 꼭 입증한다기보다는 아예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알매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철학자 멜로퐁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예 멜로퐁티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렐라 같은 경우에 다음에 또 하게 되겠는데 몸의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몸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멜로퐁티가 주제로 삼았던 것이죠. 몸. 철학적인 주제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철학 이론을 펼쳤는데 그래서 그 책에서는 아예 바렐라가 자신이 멜로퐁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멜로퐁티는 그런데 알물 두 가지
두 가지, 즉 뭐뭐뭐임을 안다라는 반성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뭐를 안다, 나는 안다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을 혹은 내 정신을 이렇게 반추해서 반성을 해서 아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성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뭐임을 안다라는 것 말고 뭐뭐 할 줄 안다 그런 것도 우리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줄 안다라고 할 때의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알면 바로 삶의 역량으로서의 알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뭐 할 줄 안다니까 역량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제 몸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하고 실천해 보이고 하는 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를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후자가 훨씬 더 진정한 의미의 알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생물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생물학자로서 인식론을 펼치는 이들이 역점을 두는 알면 당연히 후자의 알미입니다. 뭐뭐 할 줄 안다. 그랬을 적에 이 뭐뭐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생명체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몸의 내적인 구조에 의해 가지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강화하고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생식을 통해 가지고 후손을 만들어내고 하는 식의 그런 어떤 방식에서의 알미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들의 주장을 통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알미의 나무에 들어있는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인식자인 각자는 자신의 생물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매우 개인적으로 현존한다. 생물학적인 구조, 우리 인간의 구조도 있고, 또 뭐 개의 몸의 구조도 있고 등등, 또는 뭐 식물, 뭐 달리아의 무슨 구조도 있고 등등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개인적으로 현존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구조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종적인 어떤 구조고, 종. 인간이면 인간, 개면 개 이런 식으로, 소나무면 소나무 이런 식으로 종적인 차원에서의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동시에 또 뭐냐니까 종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개별자, 소나무도 여러 개의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뭐죠? 형태가 다릅니다. 다른데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내부의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상당히 좀 됩니다.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다 생겨먹은 게 다릅니다. 생겨먹은 게 다른 것은, 각자가 다른 것은 암암리에 그런 형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 그 표현하게 되는 내부의 어떤 그런 몸 자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요걸 나중에 나올 건데 개체 발생적이라고 합니다. 개체 발생.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개체 발생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독특한 또 생물학적인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인지적 경험은 이러한 인식자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인지적 경험이라는 말을 조금 더 첨예하게 가져가면, 모든 인식은 혹은 심지어 모든 모든 지식은 이러한 인식자를 전제로 했습니다. 어떤 인식자냐니까 생물학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그런 인식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은 인식 주체를 자기 나름의 특정한 생물학적인 구조를 지니고서 항상 그때 거기에서 현존하는 개별적 인식자를 강조한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인식 주체라는 멜로퐁티의 입장이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측면을 빼버리면 아예 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몸을 중시하는 몸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생물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생물학적인 것 중에서도 두뇌의 신경에 관련된, 신경계와 관련된 그런 신경생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신경생리학적인 그런 측면이 대단히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행위와 경험의 뒤얽힘. 행동을, 몸을 이야기할 때 또는 유기체, 몸, 그 다음에 생명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행동 내지는 행위,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뭐뭐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뭐죠? 전부 다 행동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와 경험이 뒤얽힌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존재 방식과 다른 한편으로 세계가, 우리가 있고 세계가 있죠. 즉 뭐냐니까 생물적인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과 다른 한편으로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 우리의 존재 방식이 있고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죠? 이 두 방식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행위와 경험도 뒤얽히지만 우리의 존재 방식하고 세계의 존재 방식,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의 존재 방식 두 가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겁니다. 이것들은 다시 말해 인식 활동이 세계를 산출함을 뜻한다 이랍니다. 이런 것은 이제 말하자면 칸트에까지 소급될 수 있겠습니다. 칸트가 이른바 초월적 통각의 지휘하에 감성, 상상력, 지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이런 역량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구성한다. 이게 칸트입니다. 칸트인데 칸트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생물학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지자면 어떤 논리적인 얼개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두 인물들은 우리의 인식 활동이 세계를 산출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인식 활동이 항상 행동, 경험 이런 것과 결합되어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물학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인식 활동이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어떤 차원이 전혀 다르다 하겠습니다. 인식의 이런 속성이야말로 우리의 문제이자 출발점이며 탐구의 길잡이다 해놓고서는 함이 곧 알미며 알미 곧 함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행동, 뭐뭐 한다 이것이 곧 알미다. 그래서 안다 모른다는 뭡니까? 할 줄 알면은 삶을 통해서 원하는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과제를 제대로 해결해내고 실현해내면 성취해내면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도 곧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경험이 결합되어 작동한다는 것은 곧 또 말하거니와 멜로퐁티가 제시하는 인식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 결합을 통해서 행동과 경험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존재 방식, 즉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행동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각자의 삶에 대해 환경으로 작동하는 세계가 달리 구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마다 나름의 자기 세계를 형성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세계와 항상 주고받는 이들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구조 접속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개체로서의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서의 세계와 이렇게 의미를 주고받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하면서 각자 서로의 존재를 바꾸어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데 모든 유기체적인 동식물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자기 자신의 개체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환경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따지자면 각각의 개체는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또 그것들의 생물학적 뿌리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적인 것도 생물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생물적인 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 인간 특유의 것들도 엄격하게 말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생물학의 뿌리를 생물학적인 어떤 즉 생물로서 살아가는 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그것들의 생물학적인 뿌리 사이에 불연속이란 없다. 근본적인 원리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인식현상은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라는 게 인식현상에는 사회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 언어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환경, 세계, 사회 등등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인식현상은 한 덩어리다.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때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생물학적인 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책들을 읽게 되면은 철학이라고 할 때에 흔히 생각하게 되는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정신적이다 이런 걸 갖다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철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생명체가 자신에게 유전적으로 주어지고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생명활동의 제반 역량들, 우리의 역량은 생명으로서의 생명활동을 해나가는 여러 역량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생명도 우리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역량은 유전을 통해 가지고 가져오는 게 있고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을 만나 가지고 어떤 환경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발현이 되고 또 재형성됩니다. 그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거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주어지고 경험적으로 형성된 생명을 제반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 강화하고 또 후대에 전달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생물학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 이러한 생명 활동의 일환으로서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활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참고로 우리 인간의 생명은 크게 세 층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층은 생물학적인 생명에 관련된 생존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것이고 생물학적인 생명이고 그 위에 사회적인 생명이 성립되고 또 그 위에 문화적인 생명이 성립된다. 크게 나누고 여러 또 세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냐?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뭉뚱그려 보면은 생물학적인 생명, 사회적 생명, 문화적 생명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상호순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따지자면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활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활동으로서 반성적인 인식이 가능합니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생명활동인 겁니다. 그렇게 반성적인 인식을 하는 것조차도 또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활동도 궁극적으로는 생물학적인 활동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식 활동이 연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연속성을 담보해내는 근본 원리는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흔히 지성주의적인 반성적인 의식과 그 역량인 이성을 바탕으로 인식활동을 설명하려는 것과 한껏 대비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성, 그냥 반성적인 의식 이런 걸 따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보통 철학적인 인식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활동에 의한 결과들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것들의 원천은 그럴 수 있는 원천 그런 것에 또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은 생물학적인 바탕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성적인 의식과 지성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활동 인식적인 활동은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식 현상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지금 이야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뭐냐 하니까 이 지성주의적인 어떤 것하고 생물학적인 어떤 접근 이게 서로 다른데 생물학적인 인식론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식 현상들을 설명한다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모든 인식 현상들을 생물학적인 현상들에 소급해서 또는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식 현상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의 그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예. 인식 현상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것이 그러면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뭔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것을 갖다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지 현상이 생물의 작업을 통해서 생겨남을 보일 수 있는 개념 체계를 우리가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인지 현상들, 인식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알고 보면 생물로서의 작업의 일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개념 체계를 내놓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이런 설명 과정 자체가 개념 체계를 생물학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개념 체계를 놓았을 때 설명할 수 하는 그런 걸 설명을 하기 위한 개념 체계를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설명 과정 자체가 우리처럼 무엇을 기술하고 그것에 관해 성찰할 줄 아는 이때 우리처럼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죠. 인간. 우리 인간처럼 무엇을 기술하고 또 무엇에 관해 성찰할 줄 아는 생물이 자신을 실현한 결과로 설명한다는 과정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물로서 자신을 실현한 결과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영역,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업한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면 된다. 상당히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이성적인 활동도 결국은 생물학적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성적인 어떤 예컨대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고찰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것조차도 결국은 환경에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환경에 인간이라는 생물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생물에 대한 환경 거기에 효과적으로 적응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흔히 말하는 철학이고 학문이고 등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인식현상에 대해 학문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인 활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마저도 입증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개념 체계를 구성해서 제시해 보이는 것이 이들의 학문적 작업의 목적에 속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 활동은 생물학적인 활동이다. 이걸 제시해 보이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걸 제시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개념 체계가 필요하다 이거고요. 그것이 그런 걸 제시하는 것이 자기들의 학문적인 작업의 목적에 속한다. 최고의 지성적인 활동마저 생물학적인 활동이니 그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는 본능, 욕망, 감정 등이 생물학적인 활동의 일환임을 보이고자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최고의 이성적인 활동도 생물학적인 거니까 감정, 욕망, 본능, 쾌락하는 건 당연히 생물학적인 그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그들은 이를 충분히 의미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전반적인 개념 체계를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박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 예컨대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더니 이성적인 활동이 나왔다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갖다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흥미로울 것 같고 거기서 우리로서는 대단한 도전을 해가면서 이들의 학문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그 개념 체계와 그에 따른 재반 인식 현상에 대한 설명은 이들의 설명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핵심을 따내어 최대한 요령 있게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이 일단은 생명체 발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쭉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로서 또 그동안 우리가 어릴 때 다 배운 것들도 있잖아요. 세포니 사건 뭐 원형질 세포질 사건 다 배운 거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사건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